환율을 알기 위해서 이 외환시장에서 그 국제수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외환시장을 간 것입니다. 국제수지라는 것은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금에 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외국과 자국과 외국과의 그 거래에 있어서의 자금의 흐름을 일목조연하게 그 경제적 거래에 대한 그 자금의 흐름을 갖다 표현한 것이 국제수지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자금의 흐름이 이 외환시장에서 자금이 돈이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을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매개가 되는 게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미 달러화나 유로화 뭐 이런 것들이 매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출을 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갖다가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바로 환전을 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투자를 갖다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외국 사람들이 가져올 때는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오지 않고 유로화 이런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환전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써 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꿔서 또 다시 또 투자를 해야 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에 있냐면 외환시장에 다 몰리게 된다고요. 외환시장에 다 몰리는데 거기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환율이 결정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그 환율에 대한 결정 원리 그리고 외환시장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 갖다가 외환시장에 대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시경제하고 밀접하게 또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국제적인 경제, 그러니까 국제경제에 있어서 거시경제, 대외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외환시장에 대한 것이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외국과의 거래는 외환시장에서 물어봐야 돼요. 거기서 그게 국제경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죠. 이 외환시장에서는 모든 상품과 돈에 대한 거래를 한꺼번에 다 뭉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물건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은 물론 가격도 결정되고 국민소득도 결정되고 하지만 돈에 대한 거래에 보면 이자율이 결정되잖아요. 이자율이 결정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 같이 외국 돈의 가치, 환율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대한 균형으로 해서 환율의 결정 원리까지 그리고 수출입의 결정 원리까지 이 외환시장에 한꺼번에 다 나타나 있다고요. 그걸 책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논리를 전부 다 직결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그 설명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환율의 결정 원리, 환율의 결정 원리를 알면 참 돈 벌기가 굉장히 좋죠, 그죠?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다. 그런 것을 갖다 미리 예측한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왜 큰 돈을 벌겠냐면 외환거래 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뭐 1억 달러, 뭐 몇천만 달러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게 환율이 이게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꼭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것 같이 오를 걸 갖다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주식을 막 사들이겠죠, 그죠? 내릴 것 같으면 딱 팔면 큰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외환의 환율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것도 이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주식은 뭐 100주, 뭐 1000주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거래하지만 여기는 외환시장에는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뭐 서로 거래를 하게 하는 곳이 이 외환시장이에요. 환율을 안다면 주가의 가격을 안다면 굉장히 좋듯이 환율의 결정
원리에서 환율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런 정보만 이렇게 알아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예측은 가더라도 불규칙한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은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 환율에 대한 결정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큰 돈을 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진짜 누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보면 외환시장에서 진짜 외환을 거래하는 사람, 외국 돈을 갖다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람을 외환 딜러라고 합니다. 각 은행에 외환 딜러들이 몇 명씩 다 있죠. 그리고 큰 대기업에서도 외환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고 팔고 해요.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큰 돈을 갖고 있죠. 큰 돈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다 깨고 그리고 뭐 TV 화면을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 나라하고 거래해야 되니까 그냥 뭐 온 동네 이렇게 쫙 보면 다 모니터가 그냥 있죠. 여기도 하고 그리고 외환 딜러들의 그 생활을 이렇게 또 보면 TV에도 다큐멘터리 3일인가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외환 딜러들의 그 생활. 그게 뭐 막 외환 딜러 하는 그 이런 과정인데 그런 방을 딜링룸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이제 그 본점에 보면 그런 외환 딜링룸이 있어요. 딜링룸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교실 뭐 큰 데는 뭐 좀 크겠죠. 요 교실 한 2배만한 거. 웬만하면 요 뭐 교실 요 한 개만한 거 이런 형태로 아주 책상을 이렇게 딱 놓고 막 모니터 놓고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럼 마이크 이렇게 딱 끼고 말이죠. 딱 그 거래를 합니다. 이게 딱 이 모니터를 봐가지고 저거 사야겠다. 달러 사야겠다. 어느 나라에 무슨 달러를 이건 유로화를 좀 사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있는 것을 뭐 갖고 있는 것을 팔아야겠다. 왜냐면 자산들이 많으니까 사고 팔고 갖다 말고 즉석 주문을 하지요. 계약만 딱 체결하면 나중에 뭐 주문 되니까 줄 건 주고 받으면 되니까 돈 놓고 돈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이렇게 마이크에 딱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뭐 어디에 주문을 얼마큼 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주문 내라 그래요. 그 위에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래 그거 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거 주문 그럼 내겠다 그래 하면 그 딜러 팀장이 자꾸 얘기하죠. 그거 1,000만 달러 어치만큼 사. 1,000만 달러를 사드려. 그래가지고 얼마에 그렇게 하면 물론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지만 한 번 주문하면 취소를 못 해요. 즉각으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환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갖다 지금 사드린다 이렇게 하면 거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이 약간 부하지요. 그 사람은요. 그럼 1,000만 달러를 그럼 바로 복창을 합니다. 1,000만 달러 얼마 하면 지금 사자 주문합니다. 사자인지 팔자인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파는 건지 사는 건지 거꾸로 했다가 난리가 난다고요. 그죠? 그거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번 거래하는데 뭐 1,000만 달러, 뭐 1억 달러 이렇게 막 가는데 그거 하나 실수했다가 큰일 나죠. 그 얼마에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딴 거 봐야 되니까 지휘자는 딴 거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거 딱 복장을 하고 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걸 갖다 주문 스탠바이를 다 했다고 복장하면서 그럼 들으면 맞잖아요. 말하면 시행하면 그냥 바로 뭐 발사 버튼 누르듯이 탁 하면은 바로 체결돼 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주문해가지고 딱 가는 게 주문 체결되는 게 몇 초 사이죠. 한 2, 3초만이라도 누가 다 사갈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초, 2초, 1초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문을 내려고 딱 하는데 그 팔렸습니다. 우리가 뭐 체결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뭐 한 2초 차이구만. 뭐 1초 차이구만, 2초 차이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러니까 바로 주문해가지고 바로 스탠바이 해가지고 바로 그냥 결정하면 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 주문하면서 옆에서 갑자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슨 사건이 거긴 뭐야? 여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팔아 이런 막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작은 것들은 그 담당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만 큰 거래는 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딱 얘기하죠. 그래봐 마이크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말이죠. 딱 하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대낮에 거의 벌어지지 않고 거의 밤에 벌어집니다. 왜냐면 외국과의 거래를 주로 많이 할 테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밤이거든요. 걔는 낮이지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막 그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시각이 하루 종일 연속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죠. 미국 시장이 끝나는 시간 아니면 뭐 그러면 뭐 새벽에 끝나는 거죠. 새벽에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새벽에 이제 딱 이제 퇴근하면서 말이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야지. 벌건 동이 트는데 이런 여의도 한복판에서 24시간 움직이는데 뭐 24시간 움직이는 식당에 뭐 새벽에 여는 데가 뭐 있겠어요. 뭐 설렁탕집 뭐 이런 데 가서 말이지. 밥 먹으면서 말이야.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냐? 야 김대리, 너는 도대체 그렇게 굶떠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얘기도 하고요. 그 옆에 김 과장은 오늘 실적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15억 원 잃었습니다. 그래? 15억 원? 어제도 뭐 한 30억 있더니 뭐 이번에도 한 15억 잃고 말이지. 그거 언제 못 구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 방 할 겁니다. 거기 이 과장은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저는 요번에 그냥 이 30만 달러 오늘 딱 벌어 챙기지 않았습니까? 좋아.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요 소주 한 잔 딱 하고 일어나지고 나자고 딱 해가지고 한 잔 딱 하고 퇴근하는 그게 다큐멘터리 3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만드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딜러들의 그 생활이죠. 그 사람들 연봉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쟁터죠, 완전히. 거기에 그 사람이 막 사고 팔고 하던 그 시장이 뭐냐면 외환시장이라고요. 외환시장은 그 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 국내 시장에도 또 합니다. 아침에도 우리나라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런 외환시장이 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외환시장은 9시부터 3시까지 열어져요. 3시까지 열어진다 해도 한 30분은 또 그 기관자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3시 반까지 딱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한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딱 증권 회사 움직이듯이 딱 와가지고 와서 장이고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일찍 와서 오기 전에 오늘의 전략을 또 얘기하고 말이지 또 밤새 또 있었던 그 동향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고 다 받고 브리핑도 되게 다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오늘은 한번 잘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9시에 문 딱 열면 시작하면 딱 이제 바로 열어지는 거죠. 열어지면 3시 반까지 그냥 막 정신 없는 거야. 끝나면 에이 끝나고 가자 그러고 바로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많죠. 여자들도 많습니다. 한 3분의 1은 여자들이에요. 돈 싸움 하는 거, 도박 싸움 같이 돈 싸움 하는 거, 참 여자들이 잘하죠. 도박은 여자들이 좀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봐더라도 이렇게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그다음 또 뭐 이런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그 외환 거래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발력 있게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물론 남녀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여자들이 잘해요. 여자들이 차분하게 챙기듯이 하면서 그리고 여자들이 좀 매몰차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아주 여자들은 보면 뭐 칼이죠. 완전히 그냥 아니면 아닌 걸로 팍 꺼버리고 말이죠. 인정사정 뭐 그런 거 없어요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이제 둘이서 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지자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그래 너 이제 안 만나 좋아 그러면 오늘 끝이야 그래 딱 하고 좋아 그럼 하자고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가면 여자들은 뒤 탁 돌아서 가요. 절대 안 돌아봅니다. 남자들은요 몇 발짝 가다가 요 골목길 같은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뒤를 싹 돌아봐요. 여자 가는 모습을.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자는 보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면 에이 진짜 저거 나쁜 거 저거 하면서 남자는 또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은 골목길 이제 딱 이제 딴 길로 갔다가 진짜 갔나 하고 막 와가지고 한 봐가지고 진짜 갔구나 뭐 그런 여자들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바로 그냥 가버려요. 집으로 바로 가버리죠.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줄줄줄 짜는 거예요. 이 인간 말이지, 응? 뭐 응? 그런다고 가란다 그래서 진짜 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예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가자마자 그냥 막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다 지우고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 그냥 전부 다 팍팍 해가지고 증거인멸 다 시켜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선물 같은 거 받은 거 있으면 말이야 다 돌려보낼 거야 해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말이죠. 그러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죠.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남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설사 뭐 집에 가서 그 여자가 준 선물 뭐 다 추억 이거 다 없애버린다고 다 버린다 그래도 딱 버리고도 잠깐 한 개는 넘겨두자 하고 딱 놔두죠.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는 아주 잔인한 그게 이 금융하는 산업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도박성 그 싸움, 그냥 완전히 투자, 아주 심한 투자, 시간을 넣든 이런 싸움에서는요 맺고 끊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하면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고스톱 칠 때 말이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면 그거 끝이라고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 저 고스톱 치는 거 보세요. 그냥 딱 잡으면 바로 막 먹죠. 이렇게 하면 교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 지금 이건 먹을까 말까 할까 완전히 복덕방 그 짓이네. 막 뭐라 그래요. 아주 무지하게 빠르는데 아주 정확하게. 왜냐 하도 많이 쳐가지고 정확하게 먹죠. 정확하게 먹고 정확하게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게 내가 그럼 얼마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거 뭐
5점에다가 저 피박도 걸렸으니까 10점 내시면 되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이쪽은 피박이고 이거 뭐 하고 몇 점 해가지고 얼마 딱 벌써 돈 받을 걸 딱 계산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난 지금 한참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 계산이고 뭐고 없어요. 벌써 거기는 얼마 해가지고 말이죠. 딱 돈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몇 점인가 이 피가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피박 걸렸고요. 내가 그 전에 흔들었잖아요. 흔들었으니까 뭐 그냥 따따블로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하고 딱 내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것도 못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뭐 가르치시겠어요. 뭐 약 올려라 그래서 다 달래는 대로 주면 되죠.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 벌써 경험과 그리고 고스톱 치는 것도 아주 그냥 뚜렷하지요. 탁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 그런 거 없어요. 잘못해도 딱 보면 아주 표정도 안 나고 말이죠. 타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죠.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는 행동은 다 그쪽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도박하다가 이제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걸린 사람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보면 보자 이렇게 쓰고 경찰서로 쭉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심히 보면 말이죠. 아무리 모자 쓰고 이렇게 가려도 말이죠. 되게 다 보면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전부 다. 왜 기를까? 거기 혹시 남자들이 장발이 있나? 그게 아니고 다 여자죠. 그 옆에 뒤에 이제 남자 하나가 딱 오는 거.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여자들이죠. 그 뒤에 남자들은 그건 뭐냐? 저는 막만 봤는데요. 그렇죠. 너는 막만 보는 놈들이지 무슨 거의 그런 것도 여자들이 또 원래 잘하고 그런 걸 또 즐기고 또 그런 것을 갖다 또 하고 또 잘하니까 금융계통에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 보면 아주 매몰차게 잘하죠. 깔끔해요. 이렇게 딱 일을 시켜보면 착착 끝내주고 말이죠.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얘기하고요. 실수한 거에 대한 것은 제 과오에 대해서는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딱 하고 봐주세요. 그런 것도 안 해. 딱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큰 일을 탁탁탁 이렇게 맡길 수가 있죠. 가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금융 이런 분야의 여자들이 보면 마음에 쏙 든다고요. 그리고 원래 금융 게임은 다 그런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주식 투자 이런 것들도 보면 안 시켜서 그렇지 시키면 다 잘하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어리버리한 남자 직원들보다 훨씬 나아요. 차라리 모르면 아는 척은 별로 안 하죠. 모르는 척도 별로 안 하지만 어리버리한 사람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해가지고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신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잘못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자르십시오. 배상 물리세요. 이런 형태로 딱 얘기하니까 딱 편하고 그다음 그 대신 상대면 바로 이렇게 주게 되고 상하면은 안 주면 또 왜 안 줍니까? 하고 바닥바닥 또 기어들어요. 어디 이 상사한테 막자 말이지. 덤벼들어 하면 또 하여튼 이 일 처리하는데 이런 돈 갖고는 맺고 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감정의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돈 싸움에는요. 싸움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실수를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고스톱 칠 때도
열받아가지고 열고 하면 그 돈 잃게 돼 있어요. 감정이 받으면 안 돼요. 좋은 거 들어왔다고 말해서 좋은 거 딱 들어서 야 이렇게 가지고 얼굴 딱 이렇게 보이면 그거 죽는 거라고 상대편이 알아가지고 뭐 되게 좋네 이렇게 또 한다고요. 이 돈 싸움도 마찬가지. 다른 싸움도요. 그래서 근데 이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이 감정에 대한 자제력. 죽을 때에서 죽고 살 때 살고. 그다음 그 배팅할 때 배팅하고 이러시면 되죠. 그거를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딱 판단하죠. 그냥 칼로 무베듯이 그냥 이건 아니야. 팍 끊어버리고요. 이놈하고는 헤어져야 돼. 딱 그럼 뒤도 보지도 않고 딱 가는. 그게 이 금융거래에서는 필요하다고요. 불쌍하지. 이 사람한테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채권을 갖다 회수해야겠다. 회수해가지고 경매시켜가지고 다 이 사람 쫓겨날 텐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건 뭐 결단을 내려야지 하고 딱 결단을 내리면 그렇게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봐주는 거 없잖아요. 그 다른 남자 같으면 뭐 거기 뭐 불쌍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한 달만 또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자집 같으면 거의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이걸 조금 처리하는 걸 약간 뒤로 넣을 테니까 기간은 뭐 한 달은 못 드리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이렇게 해보세요. 정에 못 이겨가지고 탁 못 끊어요. 안 되죠. 그죠? 이제 교통위반으로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게 남자 경찰관이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못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좀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싼 걸로 끊어줘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딱 걸렸더니 싼 걸로 하니까 신호위반으로 해서 걸렸는데 제가 초행길이고 저 신호가 제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마크에 차량 출입 중에 딱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정부 종합청사 들어가는 그 차량에 턱 붙어 있거든요. 정부 총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잖아. 그죠? 이게 다 그거 바로 보죠. 저 공직에 계시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신분은 이렇게 좀 확실한 사람인데, 좀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좀 싼 거라도 좀 끌어주세요. 하니까, 이제 딱 했더니 3만 원을 딱 끊어주더라고요. 뭐에 걸렸나 그 사건 내용을 보니까 차가 위반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걸린 걸로 그거를 3만 원짜리 하나 딱 그래. 그게 제일 싸더라고. 차가 무단횡단인데 사람이 무단횡단한 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해가지고 하긴 경찰도 그러겠지. 저 미친놈 저거 벌금 맞고 고맙다 그러고 바로 즉각으로 냈죠. 뭐 그냥 빨리 그냥 그런 거는요. 그래서 해결했는데 그게 만약에 여자 경찰이다 그럼 말도 안 해요. 봐주지 않거든. 딱 보면 안녕하십니까. 뭐 위반하셨는데요, 뭐 하면 그러면 그때는 막 우격 따지면 내가 언제 위반했어? 뭐 네가 봤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막 우기던가 해야지. 거기서 내가 스스로 꼬리 내려가지고 좀 뭐 봐주십시오. 싼 걸로 끊어서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죠. 그 원리 원칙 하는 사람들이 또 정경들이죠. 정경들한테 딱 걸려버리면. 이놈의 자식들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거의 하죠. 정경들은 이제 또 그거 다루는 법이 있어요. 딱 아주 이파리 하나 따르면 거의 정경이거든요. 그럼 딱 한마디 유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고 많네. 그러다가 아주 이제 또 뭐 우겨야죠, 뭐 그죠? 그러면서 막 아예 기선제압을 딱 하고 나서 말이지. 가지고 그럼 이제 좀 좋게 대응하는데 여자 순경한테는 안 통해. 그렇죠. 살아가면서 뭐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그거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금융이라는 쪽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들이, 그런 것들이. 그 대범한 건 직원들 이렇게 쭉 봐도 아주 막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위험 막 즐겨가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럴 것 같죠? 여자들이 더 간땡이가 더 커요. 대범한 여자들 보면 이건 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그렇게 아주 무서움이 어떤 무서움이 있는지 거기에 뭐 잘못되면 어떤 저건지 상관없어. 그냥 도박의 세계 가면 에이 올인 해가지고 확 집어넣고 말이죠. 뭐 죽기 살기 그런 형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연속곡에 뭐 올인 그 남자들이 하는데 그 여자들이 많이 해요. 투자하는 것도 그냥 에이 못 먹으면 말지 뭐 하면서 그냥 확 이런 투자 같은 것도 그냥 확 과감하게 하고 말이죠. 하면 왕창 먹고 아니면 안 한다 이거죠. 이거 완전히 새파랗게 젊은 이 사람이 말이지, 그것도 조문여자가 말이지, 이 아주 간땡이가 많이 커. 그렇게 하면 그래요, 저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말지요 뭐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왕창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그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잘못되면 말지요 뭐. 그 대신 벌면 많이 벌잖아요.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그런 대범한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돈 싸움, 돈에 대한 협상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잘 하는데 보면 여자들도 굉장히 참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M&A 같이 아니면 뭐 이렇게 큰 그 싸움 이렇게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이제 몇 명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저는 꼭 여자 한 명은 낍니다. 여자는 한 명은 딱 끼는데 이제 첫째 이 마무리 수습은 잘하는 그런 아주 그런 성실한 사람,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고르고 두 번째 요건은 기왕이면 이쁜 사람을 고르고 이쁜 사람이 일도 이쁘게 하더라고. 그건 이제 편견이죠. 편견인데 이 몸매 관리를 안 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화장도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 화장 왜 화장을 왜 대충 하겠어요? 승부근성이 없지. 그리고 같은 돈 들여가면서 게으르다는 이거죠. 화장을 왜 안 하는 거야? 워낙 이쁘니까? 원래 이쁘니까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아무리 이쁜 사람도 더 화장을 더 해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왜 루즈만 딱 밟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있냐고.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
준비성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쁘라고 하는 것보다 화장한다는 그 자체가 난 좋은 거예요. 화장해서 이쁜 그런 게 아니라 화장을 할 줄 아는, 그 화장을 계속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리고 화장을 한 번 되는 것은 남을 의식해 가지고 남이 좋게 보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 성이, 그게 이쁘다는 이쁜 마음이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 화장을 해 자서 그 자체가 이뻐서 뭐 이쁘긴 뭐 이뻐요, 그죠? 그렇게 좀 깔끔하고 또 그 몸매 관리도 잘하고, 몸매 관리 보통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쁜 사람이 좀 나이가 조금 먹어도 그 계속 가리면서 이렇게 미스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쫙 보이게 하면서 딱 예의를 딱 갖추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시켜보면 또 그렇고요. 그냥 뭐 뚱뚱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뭐 뚱뚱하고 대충 해가지고 뭐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막 해가지고 선입감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일을 시켜보면 역시 꼭 생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생긴 대로 노는구나 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거쳤단 말이에요. 거치고 학교도 뒤늦게 들어오고, 또 학교에 이제 또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서 또 딴 데도 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과 전쟁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 나면 또 이제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부하들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필요한 상사들도 어떤 때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사람 다루는 사람 필요한, 뭐 큰 싸움은 안 합니다만 뭐 조그만 지저분한 싸움은 계속 움직여 나오고 있죠. 그게 뭐 돈 버는 일이든 명예를 획득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갖다 쟁취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사람을 쓰고 없애버리고 주변에 두고 누굴 가까이 하고 누구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보면 경쟁에서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싸움이든지 하게 되죠. 그죠? 돈 버는 싸움이든지 뭐 승진 싸움이든지 뭔지 하게 되죠. 싸움에서는 이겨야죠. 그리고 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천되는 거,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이 올라갈 때 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갖다 생존하게 만들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자기 실력이.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게 만들고 더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실력이 없으면 운이라도 있어야죠. 그죠? 운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그 운도 나중에 알고 보면, 운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실력이에요. 많이 들어오는 곳에 가 있어가지고 딱 하나의 넓은 의미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실력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실력,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그런 문제겠지만, 그것을 가장 풀어주는 게, 사람 일상생활에서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 싸움을 하면 싸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싸움을 잘해요. 아주. 근데 전쟁터에 안 보내줘. 그러면 싸움 잘하나 말하나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전쟁터에 가면 싸워서 이겨야겠죠. 그죠? 이기는 기술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기회를 안 주면 헛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나를 싸움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만약에 패배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구제해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맥이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맥이 소위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력은 갖춰야겠죠. 실력을 갖추고 인맥을 또 갖춰야 되겠죠. 인맥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인맥을 가지고 하면 여행스럽게 잠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저물고 말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은 갖추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맥을 딱 갖추고 있으면 그건 승승장구해서 어디 가든지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인맥의 중요성이죠. 사람에 대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사귀어두는 거예요. 다 사귀어두고 항상 나를 잊지 않게끔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평소에는 맨날 이렇게 연락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참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뭐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연락 한번 딱 주고 말이죠. 뭐 연하장이라도 하나 딱 보내고 말이죠.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죠. 서로 바쁘니까. 하지만 그렇게 인맥 관리를 항상,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보면 딱 기록해뒀다가 거기다 기록을 해둬야 돼요. 기록을 해뒀다가 이 사람을 내가 이제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100일 이내에 꼭 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우연이라도 만나요. 우연을 가장한 것을 해가지고 만날지도 몰라요. 내가 이 회사 앞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그 회사 앞이네요. 그래서 한번 좀 뵀으면 간 김에, 바로 요 앞이니까 간 김에 한번 잠깐 좀 뵙고 한번 갈게요. 차라도 한 잔 얻어먹고 갈게요. 그럼 그러세요. 나 그렇지 잠깐 쉬는 중인데, 그럼 예, 그럼 잠깐 가서 보고 연을 이렇게 탁 쌓아두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별로 저번에 한번 잠깐 뭐 회의장에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명함 하나 주고받는데 명함에 그 주소를 갖다 딱 하다고 나는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접근한 거예요. 딱 가서 딱 접근해서 고의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연을 또 만들어 놓고 인맥은 자꾸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하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약간 멀리 하면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맥은 아주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렇게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실력은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맥도 갖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갖춰가면 그렇게 실패할 일이 그렇게 없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자꾸 생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사회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준다기보다 한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을, 직장 생활하면 금방 알아요. 직장 생활하면 인맥이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사귀어놓고 말이죠. 법 쪽에 있는 친구들 나중에 좀 알고 싶다. 그럼 법대생들도 좀 이렇게 그래서 공부 좀 법관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끔가다 좀 알아두고, 옛날에 네 동문이야 라고 나올 테니까. 그죠? 그 다음 너가 어디 아플지 모르니까 의대에 있는 중에서 의대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그거 나중에 되면 의사 돼요. 그런 것도 좀 친구들 좀 사귀어두고, 아주 나쁜 놈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맨날 그냥 괴롭히고 그건 사귀어둬요.
한번 알아만 둬. 이렇게 알아만 딱 두고. 왜냐면 내가 그 나쁜 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저놈을 갖다가 그냥 아주 혼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혼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나중에 만나면 아, 근데 말이야, 내가 참 세상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뭐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죠. 아, 그렇게 억울한 일을 참 당했는데, 아, 자식을 골목에 가서 그냥 흠신나게 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는 없고 말이야. 아, 참 어렵네. 내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아유, 뭐, 그렇게 하면 되나. 해주면 고맙지만, 참, 그렇지. 괜히 사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가만두면 원래 나쁜 놈이라서 또 그런 건 또 골라서 해요. 제가 다 아주 손을 확 봐줬습니다. 아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그럼, 아이, 그냥 제가 옛날 신세 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내가 한 손 봤죠. 그래. 하여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 참. 신세가 진 거네.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미안해서, 상품권이나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어디 가서 식사는 좀 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고 이제 서로.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나쁜 사람도 손에 넣고 있어야 돼요. 사귀면 안 되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같이 어울리면 안 되죠. 나쁘다는 자체를 알고 딱 놔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좋은 거는요. 좋은 사람은 그건 가까이 지내고, 나쁜 사람은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두는 거예요. 두고 나서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 안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인맥을 충분히 많이 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 주변에 사람들 해봐야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사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귀어둘 필요가 있죠. 학생 신분에서 어떻게 사귀입니까? 왜 못 사귀어요? 아버지 친구 이런 사람들은 잠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그런 형태로 좀 눈여겨두고 말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어디 가면 꼭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버님 친구분 동창이시라는데 아주 굉장히 하시다고, 혹시 제가 배울 건 없는지 그냥 지나는 길에 잠깐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렸어요. 아버지 친구들도 좀 이렇게 인맥도 이렇게 약간 자기로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친척의 친척 누구의 친구의 친척 이런 사람들도 서서히 미리 대비해야죠. 미리 좀 있으면 사회 나가면 당장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금융기관에 만약에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실적을 채우라고 가서 자동차 회사 들어간다. 자동차 좀 몇 대 팔아와라. 내가 그거 어디 가서 팔아? 애꿎게 그냥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애꿎게 그냥 부모님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대기업 다 가보세요. 자기 이상한 실적 같은 거 많아요. 은근슬쩍. 적은 돈도 아니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보너스가 얼마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다든지 이러죠. 그러면서 또 저거 해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런 거 안 하죠. 안 해도 괜찮지. 안 해도 괜찮긴 뭘 괜찮아. 그냥 딱 하면 딴 사람은 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왜 이놈은 못할까? 처음부터 그냥 딱 제껴놓고 가죠. 좋은 거 있거나 아니면 승진하거나 얘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인맥 쌓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우리는 지금 실력 쌓는 거라. 실력 쌓는 거. 그거는 빠짐없이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실력도 없는 게 인맥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낙하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인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는 것은 그건 낙하산이 아니에요.
내 자리 내가 찾아가는 거야. 누가 그 사람 보고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낙하산은 뭐 어느 뭐 회사에 뭐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뭐 사장이 되었다 뭐 됐다. 그거 능력 없는 놈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그건 낙하산이라는 얘기는 하죠. 근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실력은 가서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낙하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추천해 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추천해 줬다 그러고, 역시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죠. 그죠? 그래, 너무 그건 세상에 아주 개괄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외환시장 가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죠? 외환시장을 한번 가보죠. 자, 이 외환시장은 외환을 갖다 외국 돈을 갖다 외환이라 그래요. 그 외국 돈이 거래되는 곳이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외국인과 그 자국민과의 자금을 갖다 거래하는 거예요. 돈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여기 있겠죠. 외국 돈에 대한 공급하는 사람, 외국 돈에 수요하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기서 만나서 외환시장이 외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요. 그래서 이 외환에 대한 외국 돈에 대한 가격 가치를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여기 2라고 써놓은 것은 exchange rate예요. exchange 교환하는 비율이라는 거죠. 외국 돈에 대한 교환. 여기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환율이 결정돼요. 그리고 외환량이 결정됩니다. 얼마큼 외환량. 외환량은 저는 그냥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버려요. 외국 돈이니까. 외환량이 결정이 됩니다. 가격과 수량이 결정됐죠.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려면 여기 시장에는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환에 대한 공급, foreign money에 대한 그 supply of foreign money. 수요는 역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외환의 공급자와 외환의 수요자가 서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거래를 하려면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결정되죠. 균형 환율, 균형 수량이 결정됩니다. 자, 한국의 이 외환 시장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지금 외환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환에 공급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제가 물건을 수출했어요. 수출했는데 외국 돈이 많아요. 미 달러가 많아요. 이거 시장에 나가서 환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하면 외환에 공급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수출한다. 이거면 외환에 공급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외환의 공급자가 되어버린다고요. 외환을 가져올 거니까. 물건 팔았으니까 돈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시장에 나와서 외환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외환 수요자, 외환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외국 돈이 미 달러화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건 외국에 가서 물건 뭘 살라고 하는 거죠. 그 수입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임포트하고. 이 사람들이 수요자고 이 사람이 공급자예요. 외환 시장에 가면 외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뭐 수출업자는 아니더라도 난 달러를 원래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급자예요. 수요자는요, 사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은행끼리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달러화가 많아. 그렇지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수요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환율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다고요. 한국에서는 말이죠. 미 달러화의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 어제 공시가 나왔죠. 1,050원, 60원이 깨져가지고요. 어제 1,058원이에요. 어저께 저녁. 이제 오늘이죠. 1달러에 1,058원으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거래되는 돈이 한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400억 달러가 물론 달러만 아니라 몽땅 다 판 거죠. 뭐 채권, 채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한 400억 달러의 규모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가격은 1,058원입니다. 공급자, 수요자가 이렇게 만나서 거래한 거예요. 이 환율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한다는 거죠.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벌이냐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에 있는 그 딜링룸에 해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소비자들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수출업자들 이런 사람들 돈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계약금 받았습니다. 이 달러니까 이걸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공급을 할 거고요.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 계약을 하려니까 외국 돈이 좀 필요해요. 유로가 좀 필요해요. 그걸 뭐 통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환율로 내가 갖고 나갈 거니까. 그건 수요자들이죠. 내가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500달러만 좀 바꿔주세요. 그 사람 수요자죠. 외국 상품을 사려고. 그렇게 적은 돈은 그냥 인천공항에 가서 500달러 하면 그냥 바로 줘요. 바로 바꿔줘요. 근데 그 500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가 필요한데요. 그럼 바로 못 줘요. 없어서. 조금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500만 달러를 어떻게 그게 수요자죠. 이런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환율을 하는데 3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거기에 외국한 은행들이 서로 거래한 주로 그 소비자 거래해가지고 그때 시세가 딱 나오는데 그게 1,058원으로 지금 저녁 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시 반에 종가 딱 그게 이 환율로 결정돼서 나옵니다. 이 환율은 자주 변해요. 매일 변해요.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계속. 이렇게 1,058원 딱 이렇게 나오면 다음날 은행에 환전율이 나옵니다. 그죠? 환전율이 은행에 가면 몇 달러 1,058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1,058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환율이 이런 형태가 가서 1,058원이면 1,058원은 이렇게 없어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살 때, 팔 때 이런 형태 돈이 따로 나옵니다. 1,058원은 없고요. 여기에 은행의 입장에서 달러를 사들인다. 그러면 싸게 살려고 하죠. 자기들도 살 그 수수료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 환율은 1,058원인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이렇게 1,000원, 팔 때는 뭐 이렇게 1,100원 이런 형태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 때, 살 때 그래서 매입 환율, 매도 환율 이렇게 해서 환율을 해가지고 둘로 딱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기준 환율이고요. 환율이 이렇게 더 됐구나. 그럼 그 돈을 갖다 그대로 사들면 은행에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달러를 사들일 때는 산다니까 달러 사들이고 이제 운하돈을 주지요. 제가 10,000달러를 좀 필요한데 10,000달러만 주세요. 그럼 은행에서는요. 그러면 팔 때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달러라 하면 그럼 요 환율을 정해서 1,100원씩 해가지고 1,100만 주세요. 제가 10,000달러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가 10,000달러 가져와서 얼마 주시겠습니까? 1,000원 준다고. 1,000만 딱 준다고요. 그 환율이 이런 형태로 시중에 나타나죠. 이 차이를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환전해 주는데 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살 때하고 팔 때 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약 보통 1, 2% 정도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데 수수료가 보통 한 1% 정도는 준단 말이에요. 1% 별거 얼마 아닌 것 같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100만 달러 바꾸는데 얼마 준다고 수수료가 지금 잠깐 이렇게 바꿔주는데 10,000달러. 할만하죠, 환전상. 그죠? 그리고 고액이면 환율을 좀, 이것을, 요 차이를 갖다 스프레드라 그래. 이렇게 벌어진 것을요. 그걸 조금 더 적게 받는다고요. 그러면, 고액이면, 제가 5대 고객이니까, 이거 고액이니까, 이 수수료를 한 30% 감해 드리겠습니다. 50% 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바꿔줘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제가 여기 고객인데, 고액인데 뭐 좀 없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좀 DC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낫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1,058원이 보면 현실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다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소매자들, 소위 말해서 필요한 이렇게 소비자들을 할 때 이런 형태이지만 은행끼리도 사고 팔아요. 이때도 살 때, 팔 때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프레드는요, 서로 업자끼리, 서로 선수끼리 뭐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 대한 이 스프레드는 굉장히 작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항상 수수료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만큼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야죠. 스프레드를 얼마큼 벌릴 것이냐 이런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 차이를 이렇게 뭐 0.1%로 둘까 0.2% 둘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시중에 딱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환율의 형태죠. 자, 이 환율이 이렇게 시중에 나타날 때 살 때 팔 때 이런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무튼 이런 이 기준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결정돼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거 내가 알아서 뭐 하는데요. 아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죠. 교과서에는 책에는 어떻게 결정돼 가지고 그런 원리는 뭐 간략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면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외환 업무를 갖다 이렇게 다루다 보면 환율 이걸 바로 그냥 제시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그 거래하려면 당장 들어가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많이 필요한데 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율 1,058원 이런 형태로 가지고 대기하면 현실에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환율은 외국 돈에 대한 가치예요. 그럼 1달러에 1,058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1달러에 1,058원이면 1달러 주면 1달러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1,058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10,000달러를 갖다가 하려면 이렇게 1,058만 원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거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1달러의 가치가 1,058원하고 같습니다라는 거죠. 요 비율, 요 같은 1대 1,058이죠. 그죠? 자, 지금 요게 그전에는 얼마였었냐면 1,060원이었어요. 그 60원이었는데 이렇게 1달러에 1,060원이었는데 지금 1,058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1,058원이 됐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아마 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수요가 내려갔거나 아니면 둘 중에 다 두 개 다 이렇게 내려갔거나 그래서 1,060원이 1,058원으로 됐을 겁니다. 그죠?
일주일 전에 1,080원이었어요. 1,080원이 1,058원으로 지금 내려간 거죠, 환율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이 인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환율이 1,058원이 됐으니까 환율이 인하된 거잖아요. 그죠? 비율이 딱 낮아진 거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인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있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율 인하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평가해 보니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가해 보니까 평가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용어죠. 근데 헷갈려요. 이렇게 하, 상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래서 정확한 학술 용어는 이게 제일 학술 용어로 제일 많이 스탠다드로 쓰고요. 이거는 그냥 뭐 쓰긴 쓰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것도 많이 써요. 하지만 평가절상됐다는 것은 환율이 인하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환율이 인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그 평가절에 보니까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환율이 인하는요. 또는 미 달러화에 비해서 한국 돈이 좀 강해진 거죠. 돈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화 강세, 이런 강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강하다. 원화가 강세했죠. 미 달러화가 약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두 나라에 비해서. 강세, 약세. 그 앞에 뭐냐에 따라서 원화, 강세, 미 달러, 약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붙었냐? 강약, 인, 상하 뭐 이게 뭐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용어를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쓰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지만 뭐 사람 쓰는 데는 뭐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외환시장에서 제일 스탠다드하게 쓰는 게 뭐냐면 이 환율 인하 이걸 많이 쓴다고요. 이걸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논문 쓸 때도 보면 차라리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환율 인하라고 하는 게 좋죠. 그냥 원화가 강세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평가절상되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쓰면 하면서 이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한참 또 계산해야 되니까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걸로 통일하는 것이 사실은 좋죠. 근데 논문을 이렇게 쭉 터치하다 보면 이걸로 통일하지 않고 막 이렇게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뭐 몰라도 그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혼동스럽게.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환율은요,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돈에 대한 가치예요. 환율이에요. 환율이 뉴스에 이렇게 딱 보면 9시 뉴스면 경제 동향 딱 하면 말이죠. 거기 보면 쫙 나옵니다. 뭐가 나냐면 우리나라에 뭐 국민소득 이런 거 안 나와요.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나오는데 뭐 주가지수, 그다음 뭐 금리, 뭐 그다음에 환율은 꼭 나오죠.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9시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경제 동향이 나오는 그 동향 지표에서 특히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올랐냐 내려갔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올랐다 상하게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환율이 올랐어 내렸어 얼마큼 내렸어? 제가 이게 말이죠. 평가절상 10원이 평가절상 됐다니까요. 하면서 10원이 평가절상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면 그럼 뭐 그러니까 자꾸 혼동을 자꾸 준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로 표현할 때는 이걸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알아듣는 것이 좋다는 거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뭐 틀렸다 말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쓰는 것을 알아는 들어야 된다고요. 이해는 하되 그러니까 히어링은
다 이걸 다 듣고도 환율이 1,080원에서 1,058원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환율이 인하되었구나 하고 히어링은 이렇게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면 히어링은 환율이 인하되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스피킹은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 또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환율 인하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환율 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것을 환율 인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1,080원에서 1,058원은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환율 인하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1,058원에서 예를 들어서 1,100원으로 됐다. 그것을 환율 인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냐면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됐죠. 저번 주에는 1,080원이었는데 지금은 1,058원이란 말이에요. 그 환율이 인하되었죠. 근데 이 1,058원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전 떨어질 거라고 보죠. 얼마큼 떨어질 거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수출이 지금 난리가 걸렸습니다. 이걸 뭐 외환 시장에서 방어해야 된다. 이거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된다. 이게 국민소득에 아니면 딴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여기에 이제 환율에 대한 결정 원리가 이게 나오는데 수출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환율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1,100원이 떨어지면 수출이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출은 뭐하고 관련돼 있고 수입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 우선 써놓고 나중에 계산하죠. 소득하고 물가하고 환율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환의 유입, 이 외환의 아웃, 이것은 그 물가하고 환율하고의 함수고요. 이거는 외환의 여긴 인 측에서 이건 아웃에서 이건 이자율 함수고 이것도 이자율 함수예요. 이렇게 써놓고 하죠. 여기 이건 수출이고요. 엑스포트 임은 수입이고요. 여기에 이건 소득 물가 환율이고요. 이건 이자고요. 여기 FN이라는 것은 foreign money가 in 하는 거예요. 외환 유입이라고 보죠. 투자가 유입해가지고 외국에서 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요인. FT 이것은 제가 만든 쿼테이션인데 아웃이에요. foreign money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것을 외환 유출이라고 하죠. 유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외국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외국인 투자 해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을 외환 유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외환 유입, 그러니까 외국 돈이 공급되는 요인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출을 하면 물건을 상품을 수출을 하면 어제 국제 수지 배웠을 때 물건 같은 거 보이는 상품,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플러스 수출을 하면 모든 그 경상수지에서 수출을 하면 그럼 수출하면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급이 된다고요. 그리고 자본 수지에 있어서 이건 경상 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과 수출이요. 이거는요. 자본 수지죠. 돈 들어오는 방법이 물건 팔아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돈 자체가 외국인이 투자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외국인 투자죠. 그래서 이게 외환인이에요. 여기 인내 들어오는 외환이 들어오는 돈이라. 돈이 들어오면 외환시장에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는데
어떤 형태는 뭐 투자를 외국인이 투자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자본 수지에 들어간다고. 투자 수지에서 우리나라 돈 들어왔으니까 투자 수지에서 특히 플러스 요인이죠. 돈 들어오는 거, 외환의 유입. 그러면 외국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 외국 돈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본 수지상에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할까? 왜 들어왔고, 왜 주식을 사고, 왜 채권 사고, 왜 회사를 구입하고 가지고 그렇게 할까? 거기에 투자해 보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갖다가 Foreign Direct Investment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이렉트 직접 투자한다, 인베스트먼트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 FDI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 직접 투자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채권이나 주식 사지 않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회사 차려가지고 아예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을 막 사버린다든가, 뭐 중국이 와서 저 평창 뭐 올림픽 저거 거기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런 그 아예 땅을 갖다 좀 사가지고 콘도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요 다음에 저 뭘 하려고요. 중국이 지금 그거 부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가 투자 수익률이 사실은 높아서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이자가 상당히 높냐? 우리 지금 2.75%잖아요. 이자가 높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투자들이 유럽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다 빼가지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가서 딱 보니까 유럽이 조금 이제 안정이 좀 됐거든요. 완전히 안정은 안 됐대도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갖다 돈 급하니까 부도 낚아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돈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쓸 일은 없고. 그래서 투자를 딴 데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나라가 없어. 그 전에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 그래도 역시 한국이 제일 만만하다. 지금 집 나간 투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투자처가 적당치가 못해서. 그래도 한국같이, 그래도 대충 돈도 많이 남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슬슬 어디에 들어오냐면 우선 간편하게 언제 또 나갈지 모르니까 아주 나가기 좋고, 그런 돈으로 주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들에 보면 그런 돈은 아주 한만이라 그러는데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돈이라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하고 채권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냐? 주로 주식에다 합니다. 채권은 별로 안 해요. 이자가 안정적이라서. 그래서 주식에다가 서서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서서히 들어와요. 그리고 금방 또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알펜시아 뭐 이런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뭐 기업 투자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지금 나갔던 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아무튼 돌아오면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요인이 증가할 거라서 요인이 공급이 증가할 거라서 환율이 난 더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수출이 잘 돼요. 특히 수출이 약간 반전하기 시작해서 수출이 좀 약간 어둡지만 그래도 수출이 꾸준한 형태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물론 공산품, 뭐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팔리는 게 조금 현찮아 가지고 조금 수출 증가는 하죠. 증가율이 둔화된다고요. 그전에는 한 20% 증가했는데 지금은 15%, 10% 이런 형태로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특히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수출 상품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선박 이런 거는 완전히 줄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주머니.
선박을 주문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주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선박 수주라 그러거든요. 수주가 없으니까 그럼 돈 못 벌잖아요. 회사 망하는 거죠. 그 한진중공업 지금 거의 그 수주가 없어가지고 향후 2년 동안 수주가 없어서 문 닫아 그냥 닫진 않고 그냥 열고만 놓고 그냥 앉아서 놀아요. 맨날 돈만 몇천억, 몇백억 원씩 깨먹고. 대우중공업 무슨 현대중공업 수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거 갖고 있으면 지금 많이 한 반토막밖에 안 됐지만 혹시나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안 올라. 반토막 날 때 팔아. 그냥 반토막 되기 전에. 왜요? 선박 수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을 거니까 더 나죠. 그래서 빠질 거 다 빠졌는데요. 더 빠진다고.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2년 후에. 그죠? 주식이 언젠가 오르죠, 뭐. 그죠? 근데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그건 실적을 봐서. 수출이죠. 근데 다른 수출이 전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건설. 올 들어와서 건설이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가 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건설 계약금이 들어온 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건설, 특히 플랜트 건설, 이 굉장히 지금 막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해외 분야에. 그 다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다 들어온다고요. 그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 한국에서 4대강 그거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태국에도 방콕에도 말이죠. 거기다 4대강 개발 그거 개발하는 걸 갖다가 한국에 와서 이 공사를 갖다 주도를 좀 해주라라는 거예요. 4대강이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게 참 좋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아주 그냥 태국 방콕이 뭐 물에 잠기냐 안 잠기냐 아주 혼났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그렇게 홍수가 나도 말이죠. 뭐 4대강 해놓으니까 혼 안 나더라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야, 보니까 확실하네. 그래 좋은 기술 이쪽에다가 뭐 그냥은 안 되지 뭐 그게 우리가 직접 해야지. 그래요. 와서 좀 해주세요. 4조 달러짜리예요. 공사가. 그거 한국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거 보고 가서 했으니까. 태국, 방콕 큰일 났어요. 왜냐면 재작년에 홍수 쓸어가지고 아슬아슬해가지고 말이죠. 방콕이 이만큼 막 잠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조금 덜 들어오게 하느라고 여길 물길 갖다 딴 데 했더니 이 밑에 이 주변에는요, 방콕 외곽에는요, 지붕이 다 잠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왜 우리는 물에 잠기고 너희는 말이죠. 이게 물만 차고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물길을 왜 험한 물길 갖다 막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방콕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죽으란 얘기야? 라는 거죠. 근데 이 방콕 시내는요. 그 왕도 거기 살고요. 모든 고관 정치인들이 다 방콕에 사니까 방콕 안 사는 사람이 당연히지 어떡합니까? 물길이 여기 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강같이 태국도 강이 커요. 한강같이 커요. 그런 것은 짜오프라야 강이죠. 여름에 홍수 때 이렇게 가보면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거기 동남아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죠? 자주 와요. 매일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한강같이 했다가 홍수 나면요. 왕창 와요. 이게 길긴 또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여기 태국 그 위에는 산악형이라서 상류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가파르게 옵니다. 가파르게 이렇게 오니까 물의 양이
순식간에 불어난다고요. 비도 자주 온다고요. 매일 온다고. 오면 뭐 쫄쫄쫄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폭풍 오듯이 그냥 확 쏟아지죠. 그러면 갈라다가 못 가요. 못 비가 뭐 저렇게 그냥 갖다 퍼붓네라는 게 그게 있다고요. 그냥 그러고 그냥 한 30분, 1시간 확 퍼분다면 되게 오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피하는 게 좋죠. 우산 써도 소용없어요. 다 젖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딱 뒤에 서 있으면 그러면 한 30분 내지 1시간 막 퍼붓잖아요. 퍼부면 태가 딸랑 떠요. 그게 거의 매일이야. 비가 그렇게 오니까요. 물이 갑자기 불어서 갑자기 온다고요. 이 짜오프라야 강은요. 1년 44철 가보면요. 우리나라 물같이 말이야. 한강 보면 좀 그래도 저 초록색 빛을 가서 좀 하잖아요. 여기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고요. 이런 아까 홍수같이 막 이렇게 쭉 비가 많이 온 날은요. 이 짜오프라야 강에 가면 이런 뭐 연꽃 같이 생긴 거 이런 뿌리 있잖아요. 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막 쭉 그냥 막 다 쓸려가요. 위에서 갑자기 상류에서 확 쓸고 가니까 뭐 나무 이 통나무 이런 것도 막 가고 이런 이 뿌리 식물들 이렇게 뭐 연꽃 비슷한 그거 그냥 너무 많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프라야 강을 배 타고 또 유람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태국 왕궁이 보이거든요. 왕궁. 보기가 그 배 위에서 또 이렇게 또 먹으면서 보면서 뭐 특별할 거 없으면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 타듯이 그 많이 타죠. 짜오프라야 강이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근데 이게 홍수가 잘 난단 말이에요. 홍수가 잘 나고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데 일반은 넘치는 건 좋은데 이 왕이 사시는 그 왕궁이 강변에 있는데 그 잠기면 안 되잖아. 거기는 왕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모십니다. 태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자기네는 식민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샴족이야. 왕이 있습니다. 옛날 왕 그대로. 그리고 수상을 움직여도 왕의 생일은 국경일이에요. 왕비의 생일 국경일이에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물론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잘못되면 말이죠. 잘못되면 왕한테 와서 수상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왕이 좀 신임을 받는 거예요. 왕 굉장히 파워가 그러니까 정치적 힘은 없지만 존경의 대상이죠. 그리고 여기에 구심점이죠. 태국은 그런 쪽인데 이게 물이 잠기면 안 되잖아요. 왕궁에 물이 잠기면 안 되잖아. 강가에 있는데 왕궁에 물이 잠기면 그 밑에 있는 태국에도 태국 방콕도 말이죠. 국제도시라서 거기 뭐 인구가 거기 다 밀집돼 있고 시설이 거기 다 밀집돼 있다고요. 그 잠기면 그럼 어떡하라고. 죽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잠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물길이 이렇게 오니까 야, 이렇게다가 다 잠기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길을 여기다가 볼을 턱 튀어가지고 물을 일부를 이쪽으로 옆으로 뺀 거예요. 외곽으로. 우리로 말하면 팔당을 이렇게 하면 팔당 해가지고 팔당 떼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잠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김포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북한강에서 남한강 물을 저 밖으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조금 덜 들어오잖아요. 그죠? 한강에 안 잠기겠죠. 그죠? 아니면 북한강만을 갖다 좀 빼든가. 북한강에다 있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댐에서 이렇게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물줄기를 딴 데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 물줄기를 딴 데로 탁 빼버렸어요. 빼가지고 빼버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그 외곽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 이전에 있는 구리 이런 평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물이 왕창 잠기는 거예요. 지붕까지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잖아. 그죠? 가만 놔두면 허리만 다치면 되는데 저놈 자식들이 저 무릎까지만 잠기게 하고 우리는 하면 잠기게 하고 그걸 가만 두면 우리는 허리만 나오는데 저놈 살자고 우리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다 확 쓸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안 가만히 있으면 네가 어떡할 건데. 그럼 왕궁 잠기자고? 그럼 시민 거기 다 잠기자고? 그래서 그때 이 방콕의 가장 큰 공항이 인천공항 같은 게 돈무항 공항이에요. 잠겼어요. 비행기가 못 떴어요. 비행기가 못 뜨는 건 나차지고 착륙을 할 수가 없죠. 태국이 방콕이 고립돼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그러니까 물이 잠겨서 그것도 태국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거든요. 외곽에 있는 게 폭 잠겨 여기 이렇게 하니까 집 딱 잠겨버렸죠. 잠기니까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사건이죠. 벌써 작년이 됐죠. 재작년에도 한번 되게 당하더니 올해 작년에도 한번 이게 아주 되게 당해가지고 말이요. 그것도 태국 수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럼 올해 여름은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뻔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급하다 만사 제껴놓고 오라서 이거 홍수 안 나게 하는 방법 없냐? 한국에서요 뭐 4대강인가 뭔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욕을 되게 먹고 있는데요. 뭐 해가지고 했더니 작년에 보니까 홍수는 안 나대요. 보니까 낙동강 쪽에는 맨날 홍수했었거든요. 그 홍수 안 나요. 그거 참 좋네. 그래가지고 이 홍수 이거 여기 끝나고 올 가을에 태국에서 아주 떼거리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4대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저 낙동강, 한강 그걸 그냥 아주 유심히 보고 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설명 듣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거 막 설명해주고 막 그랬죠. 왜냐면 돈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왜 그렇게 설명해 줬겠어요? 그거 우리한테 주문하면 우리가 잘 만들어줘. 하고 거기 4대강 거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말이죠. 그 뭐 이렇게 보호 만들어 보면 아주 그것도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외관상 뭐 밑바닥은 좀 강바닥은 뭐 좀 부실하게 된지 몰라도 그 모양은 멋있어요. 딱 해가지고 또 강 딱 옆에 주변에 쫙 만들어 가지고 옆에는 뭐 이런 도로를 쫙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자전거 길 만들어 놓고 산책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 갈 때 쫙 심어 놓고 말이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우리도 저렇게 됩니까? 돈만 내면. 그러니까 쫓아갔죠.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올 이제 겨울서부터 말이지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 일이 생긴다고요. 자 이렇게 뭐 태국만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런 것이 수출이 많이 되면 공급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공급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수출 이론이죠. 수출. 물론 환율에 대한 결정 이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여태까지 이론 나온 것들 몽땅 다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설명량이 한 8, 90%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환율에 대한 결정 원리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이렇게 1,058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근데 은행에 가보면 미 달러화만 나와 있진 않다고요. 유로화도 나와 있고, 그죠? 유로화, 이엔화도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태극기 그려 있고 뭐 호주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환율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 달러화는 이렇게 저 하는데 그러면 일본 이엔화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외환에 대한 공급과 외환의 엔화 일본 돈에 대한 돈을 갖다 거래해가지고 그 환율을 정하냐?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만 조사합니다. 되게 그 미달러화 환율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미달러화 환율하 그것만 이렇게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외국 돈의 거래가 많은 데는 미달러뿐만 아니라 뭐 유로화 아니면 뭐 이런 뭐 다른 뭐 이 유로화 뭐 그런 거의 시장을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거의 다 하나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나 엔화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 시장이 작으니까. 그래서 미달러화에 대한 시장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활정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이엔화는 그러면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것은 교차 환율이라 그래가지고 이 환율을 이엔화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한테 물어봅니다.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1,058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1달러에 우리나라 1,058원이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엔화, 일본 돈하고 여기하고 서로 그 환율을 갖다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엔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엔에 예를 들어서 뭐 120원이다. 120엔이 1달러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일본도요. 그러면 우리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서 기준 환율을 정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1달러에 1,058원이니까 1달러에 우리는 120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120원 이엔이니까 그럼 1달러 있다니까 만약에 100엔이라 하면 100엔이 그러면 1,058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죠? 일본은 단위가 작아서 이렇게 단위를 100엔 단위를 이렇게 합니다. 공시를 할 때. 그래서 그럼 1에는 얼마냐? 1에는 이렇게 둘러 하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5 하고 10.5 이런 형태로 발행하죠. 그러니까 1에는 10.5원이다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은행에서 보면 일본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 돈도 환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율이 나오는데 환율이 뭐냐면 이건 1엔에 예를 들어서 뭐 150원 이런 형태로 나오죠. 되게 일본 돈은 근데 1엔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보면 102엔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원이 1,500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150원이 그러니까 여기 10.5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엔이 만약에 만약에 50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5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한다고요. 1엔당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일본 돈인 것을 나타내고 유로화도 유로에 대한 것을 또 나타내고 중국 돈도 위안화도 중국 돈을 이렇게 내가지고 태극기 그려가지고 전부 다 딱 살 때 팔 때 고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미달러와 환율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교차 환율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받아서 그거 갖고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전부 다 기준 화폐에 대한 기준 것을 딱 정한 다음에 은행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은행에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하려는 대로 이렇게 하죠. 환율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그런 절차라고요.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쓸까? 쓸 때 많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고시가 될 때 그때 사야 되는가? 환율이 만약 쑥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지 않고 다음 1시간 뒤에 이렇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이제 뒤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날짜가 하루가 적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만약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럽 하면 거기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서는
뻔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금방 떨어지겠죠, 그죠? 유로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평가 절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제하고 한 2시간 후에 결제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절차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틈을 어디다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 국제금융 쪽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그래 오늘은 이런 외환시장의 이런 국제금융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결정, 환율에 대한 그 현황,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것만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율이 이렇게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원리를 해가지고 진짜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균형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자가 굉장히 높으면 그러면 환율이 이자가 높으면 이게 올라가서 환율이 낮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자와 환율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이자율 평가설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자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는가 그리고 내려가도 얼마큼 내려가는가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방식대로 쓰면 알아요. 어떤 관계냐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그러면 외환에 대한 유입이 늘어나서 외국 돈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린 후에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올라가서 공급이 증가한 다음에 환율이 내려가는 절차를 취하게 되죠.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과정 루트를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얼마큼 걸리겠다, 얼마큼 내려가겠다, 올라가겠다는 것을 측정하게 되니까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유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환의 결정 원리는 그러니까 외환의 균형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균형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게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무래도 내일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근데 뭐 어렵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근본 원리를 갖다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